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을 좀 톱파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사실 본격적으로 이 밸류업이 시동을 건 건 작년 전 정부부터였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죠.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새 정부가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현재로서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가 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로 주주환원 정책도 나름 기업들이 그렇게 보이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네. 일단 기대감이 되게 중요한데 네. 펀더멘털이 상당히 개선이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대주주 양도세 요건 55억으로 확정된 다음부터는 고기 예탁금이 그렇죠. 그냥 아주 폭발적으로. 하루에 네. 1조 8천억씩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자사주 소각이 15조 5천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만 13조 9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그렇게 네. 지난해를 넘어갔고, 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2차까지는 진행됐고 이제 3차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를 확대한다는 것들, 또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중 투표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이제 대주주 총수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좀 차단한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쨌든 법안으로 때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게 이제 자사 소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게 되면은 한 군데서 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서로 하게 이제 되죠. 그렇게 동참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제함으로써 법적인 책임도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는 것들이 어떤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게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주식할 만하다 이런 네. 생각 들고, 최근에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한국에 담당자들을 파견해서 지금 기업 탐방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금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올해 이번 달에만 코스피에서 7조 정도 샀거든요. 네. 기관들도 2조 이상, 거의 2조 한 2,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네. 두 개만 합쳐도 9조가 넘습니다. 환율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자체의 펀더멘탈이 아닐까 싶네요. 이 높은 확률도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큰 허들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약간의 이제 매도 압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시장이 지금 워낙 유동성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지금 미국은 M2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넘어갔고요. 네. 지금 유동성 자체가 지금 고기 예탁금 74조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거는 조정받는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네. 9월 24일에 첫 조정 나왔는데 추가적인 조정일 때는 이제 매수 기회를 보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조정만 나올 만한 이슈는 일단은 3차 상법 개정안에서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내년 초로 이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에 네. 대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지주사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시행이 가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눌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여야가 특히 여당 내 이견이 있어가지고 올해 이르면 11월 아니면 내년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취득 후에 소각 유예 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네. 이런 여부라든가 또 법안 실효성과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자사주 이 소각하는 게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저는 있고. 그렇죠. 약간 유인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이제 걱정도 있죠. 이걸 의무 소각해 버리면은 자사주 매입을 덜 할 것이고 자사주라는 게 반드시 이제 그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의 요인이 되겠지만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는 무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자라든가 이제 대주주한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 투자자한테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사주를 가지고 미래의 재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M&A로 될 수 있고 자사주를 통해서 그 자사주를 활용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그렇죠.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사실 기업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쟁점은 강경파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전량 신속 소각을 의무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온건파 쪽에서는 강제 소각보다는 처분 절차의 공정성 확보라든가 어떤 지배력 악용에 대해서 그런 것 방지하는 것 쪽에 그러니까 네. 너무 강경하게 가지 말자는 쪽이고요. 이게 서로 좀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EB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사주 그렇죠. 요새 소각 정말 많이 좀 어제 네. KCC도 관련 이슈로 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EB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주주의 가치를 훼손을 덜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라는 거는 기업의 미래 재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를 강제화시키는 거는 그 소각을 강제시키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전에 이제 이런 막아되지 않냐 그런 이슈도 있고 이게 EB를 발행을 하는 거는 당분간 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는 현재성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자사주 소각이 된 이후로 EB 발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전에 많이들 해오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앞으로 3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그러니까 소각 의무 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이고 네. 저는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발행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실행할 것인지 이런 시점 문제와 그리고 그 기업의 자사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잘 설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이 사업 전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좀 완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저도 좀 비슷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또 이제 코스피가 또 어제도 상당히 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9월 시장 내내 계속해서 이게 9월 약시장이 맞나 싶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보니까 어제 또 뭐 고평가 발언 파월 의장의 입에서 뉴욕 증시를 좀 흔드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예탁금이 뭐 1조 원 넘게 우리 시장 코스피에서는 유입이 됐고요. 뭐 신용잔고도 상당히 23조 원 규모만 봤을 때도 유동성이 엄청난 장세인데 현재 이 장세 계속해서 뭐 추세적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유력할까요? 그러니까 9월 24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74조가 훌쩍 넘은 상태고 네. 신용 잔고가 23조가 넘었는데 네. 신용 잔고 23조 사상 최대치라고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융자 비율이 어느 정도 그렇죠. 되는지를 비율이 봐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9월 24일 기준으로는 31.07%입니다. 이제 30% 이하면은 완전 바닥이고 네. 그리고 35%를 넘어가게 되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1년도 때 그 신용잔고 비율 고점이 40%를 넘었었거든요. 그때가 아우, 버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0%를 넘어갔을 때는 이거는 이제 버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지표고 그러니까 유동성 지표는 상당히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글로벌 유동성 자산 특히 이제 M2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강세장에서 유동성 체크는 반드시 필요한데 국내 증시에서는 고객의 예탁금 대비 신용 융자 비율을 반드시 매일 체크하셔라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24일에 이제 첫 조정은 나왔는데 네. 추가적인 조정은 이제 뭐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이제 현상 자체가 사실 고무적인 일이죠. 우리가 신고가를 봤으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계속해서 신고가인데도 장세가 유동성이 이어지고 넘쳐나다. 있다. 그러면 네. 이제 장은 더 간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7조 이상, 기관들이 2조 이상을 순매수를 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도 일단은 뭐 호재로 반영하고 있죠. 네. 근데 기존에 연 2회에서 시장의 예상치 기대치만큼 연 3회로 이제 FOMC에서 그 보고서에는 언급이 된 상태인데 아마 이제 연준 위원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뭐 횟수 이런 것들 이견이 네, 좀 다소간의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가 되면서 조정의 빌미는 될 것이고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를 갈 경우에는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간 네. 상승이 나왔다는 그 통계치가 있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 평균 26.2%의 상승이 나왔다는 네. 그런 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고는 아니다, 상승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워낙 풍부한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의 이제 우호적인 정책,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10억 원이 50억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을 준 거죠. 네. 주식시장 계속해서 좀 불쏘시개로 작용이 됐죠. 의향이 있고 머니무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이런 언급까지 해서 네. 뭐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특히 이제 이게 기대감만 정부 정책이나 기대감만 있는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이끌는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섹터의 폭발적인 성장,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모리 반도체마저도 빅사이클을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제가 이제 그 HBM 쪽에서는 안 좋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네. 안 빠질 것 같다. 10월 초까지는 주가는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렸던 건데 메모리 시장만으로도 뭐 영업이익 내년 30조를 얘기를 하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뭐 저는 SK하이닉스는 조정이 좀 나오면 더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관세에 불구하고도 아직 나쁘지 그렇게 않다 양호하게 나온 것들이 이게 펀디멘탈도 시장의 예상보다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은 해서 관세 협상 때문에 조방원이 좀 특히 조선주가 쉬는 과정에서 지금 반도체가 글로벌 증시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자리를 AI 반도체가 좀 잘 메꿔주고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또 이번 강세장이 개인적으로 좀 다행인 게 이게 뭐 일부 대형주에 의한 강세장이긴 하지만서도 이게 막 완전히 맹목적인 그러니까 묻지마 유동성 장세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확실히 실체가 있는 이 AI 반도체 이슈가 크게 좀 우리 증시를 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AI 거품론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조정에 따른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넘기면 될까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예를 들면 공급 쇼태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일시적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워낙 많기 때문에 일어난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수요가 견조한 이상 그 뭐 이 반도체 양세는 좀 더 올해 생각보다 더 장기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A 반도체 수요와 이런 업황 자체가 워낙 호조라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체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수혜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체가 디램 시장도 올해 내년 사상 최대 시장이 될 거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긍정적인 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마저도 좀 시국가, 그러니까 네. 시국가라기보다 지금 8만 원을 넘어가서 이제 뭐 8만 5천 원 이렇게 찍고 막 이랬고요. NXT에서 9만 천 원 찍은 거는 그건 예외로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네. 같고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반도체 쪽과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주가를 결정하는 그 와이어와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같은 경우가 네. 밸류에이션의 상향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코스피 랠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쏠리는 게 쏠림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가 우리 한국 경제의 핵심이자 수출 그렇죠. 원동력이거든요. 가장 수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은 그 대형주에서만 끝이 아니라 섹터 전체를 다 이게 밸류 체인을 다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시장에 대한 우리 시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되죠. 네. 대만 시장이 좋은 것들은 반도체가 좋아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투자자들한테 확실히 이제 당세가 좋구나 강한 장이라는 확신을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이게 단순히 주가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낙관론도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 우리 경제 정체성 자체가 현재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이제 중국도 워낙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오늘 밤사이에 알리바바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좀 중국 공급망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좀 독립이 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 뭐 현재로서는 크지 않게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의 컴컬링이라든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마저도 크게 성장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장의 네. 그 성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그 공급이 그 풀로 돌리는데 불구하고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HBM뿐만 아니라 낸드라든가 디램 30%, 뭐 낸드 10% 가격 인상을 삼성전자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낸드 쪽에서는 특히 이 SSD AI 쪽에서 추론에 많이 쓰는 게 이 SSD거든요. 네, 네. 그게 좀 쇼테지가 좀 나오고 있어서 낸드랑 그 디램, AI까지 다 이게 좋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이게 사이클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소비자 그렇죠. 종목도 웬만한 종목들 2배 이상 오른 종목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아무래도 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나올 시점이 좀 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 반도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없는 그래도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올라서 이제 뭐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 우리 매수의 타점을 기회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삼아야 한다. 네. 거기서는 이제 일단 하이닉스를 전타표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10월 초면 끝납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말이면 사실상 그 만료가 되고 그 10월 초 정도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요. 네. 이게 마무리 됐을 때 그때도 주가가 잘 버티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죠. 진짜 그게 이제 약간 찐승, 그때부터가 진짜 승부는 그때부터고 중간승부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롱숏이 서로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이제 큰 방향성은 비슷한데 이 중간 중후 등락이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QN하이닉스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뭐 이미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하게 양사에서 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이렇게 반도체 하나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뉴스 한두 가지의 증시 전반이 좀 약간 휘청이는 그런 불안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반도체가 있다면 또 다른 주도 섹터, 뭐 저는 바이오 쪽도 상당히 연말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바이오 섹터는 뭐 그 금리 인하 뭐 사이클에 수혜도 되겠지만은 투자를 하실 때 개별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회사 내용도 파이프라인부터 내용도 중요하고 그 오너 리스크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충분한지 네. 최소 2, 3년간의 현금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비반체로지 섹터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뭐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바이오 섹터는 워낙 이 테마 내에서도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체크 반드시 세분화하셔서 따라가셔야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창원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